네, 지금부터는 이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인데요. 우리 일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이제 각종 이제 뭐 금융 이제 필요한 이제 서류들을 제출해서 작성하신 다음에 사업체를 운영을 하실 텐데 개인하고는 조금 이제 과세 시기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법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법인은 몇 월 달에 해라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개인은 우리가 무조건 5월 달에 그 전년도 거를 신고 납부하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법인은 3월이 아니라 법인은 사업 연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1월부터 12월, 누구는 뭐 7월부터 다음에 6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1년만 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정산도 할 수 있고요.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혹은 매달도 가능은 해요. 그 이제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는 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법인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세팅을 하시기 때문에 12월 31일부터 3개월인 3월 달에 법인세를 보통 많이 신고를 하십니다. 근데 뭐 간혹가다 7월부터 보통 해외 법인들이 좀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7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 하면은 이제 6월 말이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고 9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뭐 이런 케이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3개월의 그 시간을 주고 그래서 3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된다. 그 아까 제가 이제 소득세 설명하면서 잠깐 보여드렸던 표랑 같은 표인데 법인세는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2억까지는 이제 세율이 원래 10%였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세율이 다 1%씩 인하가 됐죠. 그래서 9%, 지방세까지 9.9%, 그다음에 2억부터 200억까지는 19%인데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아마 여기 그 이 바운더리 안에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억이라고 한다면 사실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최고 세율인 45%, 지방세까지는 50%에 육박하는 절반은 이 세금을 육박하는데 법인은 20% 정도에서 끝나는 그래서 소득세 측면에서만 비교해 봤을 때는 법인이 개인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법인은 일단은 그 소득 그에 따라서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 좀 개인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은 이제 여기 있는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을 그냥 뭐 한 번에 이해하시려면 뭐가 됐든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은 그러면은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낼 수 있냐? 안 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은 열거주의라고 해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권한이 있어요. 과세 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법이 제정되고 마련됐지만 우리 그 가상화폐 초창기 때는 그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체계가 그 열거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과세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유형의 소득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이었다면 세금을 안 내지만 다만 법인이었다면 세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소득의 종류와 원천과 구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순자산이 증가하면 즉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인은 뭐가 됐든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거고 개인은 열거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근데 사실상 개인도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소득 유형이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법인과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인은 사실 그 법인은 이제 무조건 재무제표를 조금 작성을 해야 되고 법인을 운영을 하시면서 사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 그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종 뭐 부가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원천세라든지 뭐 그에 부수된 각종 서류 제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일이 기억을 하시거나 일일이 제출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과 그다음에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포커싱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만 특히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차량을 구매하거나 혹은 리스 렌트를 하시면서 차량을 운용하시게 될 텐데요. 운용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과세 체계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세무사님 뭐 리스가 좋아요, 렌트가 좋아요? 혹은 뭐 할부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고 이거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도 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각종 이제 제조사 혹은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딜러사 그 이제 딜러분들, 에이저신 분들이 막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은 조금 정확하지 않다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딱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자세하게 이 설명을 드릴 테니 그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끔 차량을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가 좋아요, 렌트가 좋아요, 할부가 좋아요는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네,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고 본인의 니즈와 상황에 맞게끔 최적의 세팅이 존재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특징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거에 맞게끔 차량을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업무용 승용차에 이제 그 상응하는 개념이 이제 영업용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영업용 승용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법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는 막 무슨 뭐 일정한 규격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생각했을 때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냐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고 안 되고 차량은 일단 영업용 차량을 조금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영업용 차량은 뭐 경차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혹은 이제 화물차들이 이제 영업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외에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냥 쉽게 조금 좀 머리에 각인을 시키려면 우리 뭐 회사의 회장님께서 경차를 타고 다니시진 않잖아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 그래서 회장님은 이제 영업을 다니시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신다 해서 그런 회장님이 탈 만한 세단이라든지 그런 고급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경차라든지 승합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뭐 트럭 이런 거는 영업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업용 승용차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차량 가격에 대한 그다음에 그 차량 유지에 관련된 뭐 유류비 정비비, 뭐 각종 부대 비용들도 부가세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용 처리에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1,000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전액 다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영업용 승용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는 그와 반대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관련된 이제 부대 비용들을 비롯한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그 비용 처리에 대해서 한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비용 처리를 위한 전제 좀 요건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서류 작성이라든지 보험 가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를 운영을 하실 때는 이런 요건들을 조금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용 승용차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차값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부대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그 이제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그러니까 5분의 1씩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비를 처리를 하는데요. 이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우리가 4천만 원짜리 차다라고 한다면 취등록세 포함해서 5년으로 나누면은 연간 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연간 80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대 유지 비용은 관련된 뭐 유류비, 통행료, 뭐 주차료, 뭐 세차비, 정비비, 뭐 타이어, 기타 관련된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들을 이제 부대 유지 비용이라고 보는데, 일단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감가상각비는 연간 한도가 8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2천만 원짜리 차는 5년이면 연간 400만 원이겠죠. 한도 내에 들어옵니다. 4천만 원까지는 딱 800만 원이 걸치죠. 근데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라고 한다면 연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800만 원이 넘어가는 2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4천만 원짜리 차와 5천만 원짜리 차는 연간 똑같이 800만 원의 비용 처리가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200만 원씩 5천만 원짜리 차가 20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초과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된 부분은 6년 차, 7년 차에 걸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역시 800만 원 한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 차를 완전하게 감가상각비로 비용이 다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가 영영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5년이 끝나고 6년, 7년 차에 걸쳐서 결국에는 차량을 중간에 유지를 중지하지 않는 이상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한 번에 그게 큰 금액이 다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유지 비용을 좀 고려를 하면 이 감가상각비랑 부대 유지 비용의 한도를 1,500만 원으로 조금 그렇게 온라인이나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도가 1,500만 원이 아니고요. 그 1,500만 원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를 일단은 운용을 하면서 비용 처리를 받으려면은 무조건 전제되어야 하는 게 업무용 전용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업무용 보험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그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운행일지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인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적 사용으로 봐서 이 비용에 상응하는 부분을 대표자 상여로 처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비랑 부대 유지 비용을 합쳐서 만약에 1,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했다. 근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업무 사용 비율이 없다고 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서 그 1,000만 원을 대표자가 실제로 수령한 적은 없지만 수령한 걸로 보고 대표자 개인 소득세를 과세하고 관련된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제 대표자는 고용산재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연금 건강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여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운행 일지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뭐 주행거리 대비 얼마만큼의 비율만큼 업무용으로 썼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 1,500만 원이 무슨 소리냐면 감가상각비와 부대 유지 비용을 합쳐서 1,500만 원까지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해 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운행일지를 정상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100% 업무용 썼어요. 근데 관련된 유지 비용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2천만 원 다 인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1,500이 아니라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금액이 1,500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도라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1,500이 넘을 것 같은데 넘어가는 건 어떻게 되나요? 운행일지 작성하시고 업무에 적절하게 사용하셨다면 전액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운행일지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한도는 차량별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차마다 800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10대든 20대든 아니면 한 대든
차별로 한도를 공유하지 않고 차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많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불합리하진 않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알고 계셔도 충분한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구매 방식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매 방식은 크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현금하고 할부는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세무적으로는 어쨌거나 자산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내 명의로. 그래서 그냥 뭐 현금 차량이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할부랑 같습니다. 현금이랑 할부는 같은 개념입니다. 하고 이제 리스랑 이제 렌트가 있는데요. 우선은 크게 현금 할부 차량이랑 리스랑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현금 할부 차량은 구매를 할 때 제 명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명의예요. 혹은 개인 명의예요. 예,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금 할부 차량은 어쨌거나 세금 계산서도 받습니다. 구매를 할 당시에. 그러니까 사업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분들도 차량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세금계산 발급이 돼요. 주민등록번호 앞으로. 다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실 뿐, 우리 국내외 제조사들이 혹은 딜러사들이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할부 차량은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차량을 구매한 총 들어가는 총 소요 비용이 있죠. 총 전체 할부를 했으면은 할부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비용이 일반적으로는 리스 렌트에 비해서 저렴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월 할부금이 이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50만 원씩 나간다라고 했을 때 리스 렌트를 이용하면은 무조건 50만 원보다 비싸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금 할부 차량은 우리가 제조사로부터 바로 이제 차량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인데, 리스 렌트는 중간에 캐피탈이라든지 금융사들이 끼기 때문에 이 중간 캐피탈의 마진이 존재해서 최종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마진만큼의 금액을 더 지불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총 금액 자체는 현금 할부가 일반적으로는 리스 렌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리스 렌트에서 이제 만기에 인수를 한다는 전제하에 인수를 할지라도 총 금액은 일반적으로는 적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장점이냐? 무엇이 장점이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 그랜저급 이상만 돼도 취등록세가 합치면 4천만 원이 요즘에는 차값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한도가 이미 다 초과해요. 한도가 다 초과해요. 다시 말해서 5년 안에 차값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로 다 비용을 털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랜저 이상만 돼도. 어차피 경차는 이미 한도가 없이 다 빠지는 거니까 그것도 제외하면은 중간에 준중형이나 중형 세단급 혹은 SUV급이 아니면 4천만 이상이면 다 취등록세 포함이니까 되면은 이제 한도가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리스 렌트를 5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은 드물거든요. 보통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3년 내지 5년 계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현금 할부 차량은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냐면은, 나는 차량을 구매해서 오래 탈 거다. 오래 탄다는 거는 5년은 무조건 넘게 탈 거다. 라시는 분들은 비용 처리가 어차피 다 되니 차값 자체가 적은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비용 처리가 되고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불하는 차값만큼 세금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세금을 줄이려는 이유는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라는 욕망보단 우리 통장 잔고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그러니까 줄이기 위해서 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세금은 주지만 다른 비용이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차값 자체가 커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주머니 줄여주면 왼쪽 주머니 더 세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차값 자체를 줄이는 게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우리 통장 잔고를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할부가 상대적으로는 차값 전체 총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타실 분들은 현금 할부를 추천드린다. 근데 간혹가다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렌트나 리스하면은 자동차세를 안 내는데요? 렌트하면 보험료를 안 내는데요? 취등록세 안 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스 렌트 그 월 납입금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리스 캐피탈사들이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요. 이미 그 자동차세 혹은 보험료, 그 처음에 취등록세 다 녹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등록세라고 따로 납부를 하는 행위만 안 할 뿐이지 이미 우리가 내는 월 납입료에 그게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내는 셈이다. 리스 렌트를 해도 그냥 그 항목으로 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싼데, 근데 요즘에는 조금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뭐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 몇 년 전만 해도 현금 할부 그러니까 특히 할부 차량의 이율이 저렴했었는데 요즘에는 자동차 할부 이율이 저렴하진 않아요. 뭐 조금 이제 다시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는 그 리스가 그러니까 인수한다는 가정하에 리스도 이제 이율이 계산이 되거든요. 리스 이율이 할부 이율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요즘엔 좀 예외가 발생해서 장기적으로 타더라도 리스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교를 전 견적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아무튼 정통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는 현금 할부는 좀 장기적으로 뭐 7, 8년이나 뭐 10년까지도 차량을 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리스 렌트를 조금 나누는데요. 리스 렌트는 보통 관련된 렌트는 정말 편해요. 뭐냐면요, 그냥 렌트로만 내면 끝이에요. 렌트로만 내면 보험료도 안 내도 되고요. 뭐 이제 뭐 각종 자동차세 안 내도 되고요. 다 안 내도 돼요. 편해요. 리스는요, 뭐 이제 운용 리스냐 금융 리스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나오면 주기적으로 리스료랑 별도로 자동차세도 청구가 돼요. 예. 취등록세는 이미 리스료에 녹아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리스 렌트를 좀 나눌 때 좀 두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같은 차에 같은 보증금 혹은 선수금을 넣을지라도 리스 렌트가 가격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리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개념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개념은 리스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금융 상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돼요. 그러니까 면세 상품이에요. 그래서 리스루는 뭐 계산서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리스루는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요. 렌트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돼요. 왜냐하면 렌트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서 부가세가 과세가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면, 즉 영업용 승용차라면은 어차피 렌트에서 부가세를 발라낸 금액으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공제가 되니까 부가세에서. 근데 업무용 승용차는 그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 아무리 세금 계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근데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리스일 때 70만 원일 때 렌트일 때 77만 원인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우리가 7만 원 돈을 더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럼 7만 원만큼 세금이 세이브 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차종의 같은 조건이면은 리스 렌트는 무조건 리스가 일반적으로 싸다. 그러니까 싼 걸 원하시면은 리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렌트보다. 근데 그거를 고려하실 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그 총 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렌트라도 더 돈을 많이 내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리스를 했을 때 따로 추가적으로 드는 부대 비용, 뭐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총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통장에서 빠져나온 총 금액을 비교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첫 번째는 그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번호판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 허, 호가 싫으셔가지고 리스하시는 경우. 이거는 뭐 이제 개인의 취향, 그러니까 나는 하, 허 상관없이 무조건 싼 게 좋아. 그러니까 저희 법인도 이제 최근에 이제 차량을 한 대 출고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렌트로 출고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하호가 상관이 없었고, 그다음에 총 금액 보험료까지 감안을 해보니까 렌트가 더 쌌고, 그래서 저희는 렌트로 이제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법인의 차량이 좀 종류가 좀 많은데, 뭐 현금 차량도 있고요, 리스 차량도 있고요, 렌트 차량도 있고요, 할부 차량도 있어요. 그거는
그 차의 용도와 목적과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 이제 예상 기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의 조건들을 비교해서 최적의 조건들을 저희가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차량이 만약 10대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뭐는 현금, 뭐는 할부, 뭐는 리스, 뭐는 렌트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다양하게 한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리스 렌트는 좀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정리하자면 현금, 리스, 렌트는 좋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현금이 할부 혹은 할부가 유리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이 딜러는 누구는 리스를 추천하지 렌트를 추천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딜러 말이 맞겠지가 아니라 그 대표님들의 판단을 믿고 오히려 대표님들의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그 딜러분들은 뭐 현금으로 팔 때보다는 할부로 팔 때보다는 리스 렌트로 팔 때 본인 수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기보다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숫자로 판단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을 하시는 게 정확하고 좀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꿔서 그래서 이제 그 영업용 수소차 그 경차 같은 경우에도 요건들이 조금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근에 출시되는 뭐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에도 좀 전장 전폭이 길어서 경차로 이제 승인을 못 받아서 부가세 환급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우리가 캐스퍼라고 생각한다면 경차니까 부가세 공제 되겠지 했는데 이왕 사는 거 전기차 살까 전기차 샀다가 공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지난달부터 출고가 되면서 저도 이제 처리를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뭐 차량을 구매 계획이 있거나 운용 계획이 있으면 내가 어떤 차량을 구매할 것이며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나는 뭐 어떠한 성향, 그러니까 어떠한 성향이냐면 저는 차를 자주 바꾸는 사람이에요. 3년마다 바꾸고 싶어요. 사고 팔고 하는데 감가가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돈을 더 지불하시더라도 리스 렌트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차량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거 저는 관리 다 싫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그냥 딱 계약기간 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리스보다 렌트가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적게 지불한다는 게 좋은 이제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현금 할부차보다 리스 렌트가 비용 처리가 더 많이 된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리스 렌트가 그만큼 더 비용을 많이 지불하니까 세금이 더 이제 많이 줄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더 지불하는 만큼 세금이 더 줄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구매 방식이 되었든 본인의 선택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